속에서 지식을 탐방한다. 안녕하세요. 지식다락방 다락방지기 질문 멘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번 새해에도 어김없이 프리뷰 영상으로 수학 멘토님, 과학 멘토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벌써 이제 1년이 거의 넘었는데 얼마나 하는지 되게 모르겠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벌써 나이가 한 살이 된다. 하지만 이번 해에는 늘지 않는다. 왜죠?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요? 새해가 됐는데도? 이게 저희 나라가 약간 나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약간 앞으로 언제 시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생일이 지날 때만 나이가 이제 한 살 올라가게 세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원래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세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제 약간 저 외국인 친구들한테 나 이 나이다 하면은 하는데 나 이렇게 해도 된다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일이 좀 늦은 편인데 그러면 저는 내년이 되고 11개월이 지나야 한 살을 먹는 건가요? 저도 한 11개월 이제 지나면 한 살 먹는데 오, 좋은데요? 왜 저를 보시죠? 저한테는 조금 더 기쁜 소식인데, 왜냐면 저는 이제 원래 내년이 되면은 앞자리가 바뀔 예정이었기 때문에 살짝 1년 더 벌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이를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요? 뭐 한 번쯤은? 20대가 될 수도 있죠. 그쵸. 1에서 2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이렇게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수학은 이번 달 키워드가 바로 약수, 배수, 그리고 방정식이에요. 네, 약수, 배수, 방정식. 약간 앞에 건 좀 쉬워 보이는데 네, 그렇죠. 약수, 배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갑자기 방정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 조금 궁금해지네요. 일단 저번 달에 약간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모두가 알만한 이런 키워드 두 개의 이제 방정식은 제가 아까 열심히 얘기했던 나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관련이 있는데 이따 한번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네. 또 이제 개념 설명부터 할게요. 약수와 배수. 약수는 이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그 수의 약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6은 2로 나누면 3이고 이제 나머지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2는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약수, 6의 약수이다. 어떤 수를 이제 1배, 2배, 3배 이제 여러 번 더했을 때 그 수를 배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6의 배수는 6, 12, 18이 된다.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신가요? 네. 지난번보단 훨씬 쉬운 개념이라서 네, 전략을 좀 바꾸신 것 같네요. 사실상 쉬운 부분으로 가자. 그렇죠. 이제 쉬운 걸 베이스로 깔고 약간 추가적인 개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정식인데 방정식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방정식의 시작이요? 약간 누가 최초로 이런 형태를 제시했는가? 피타고라스? 오히려? 저번 영상 네. 철저한 복습이 줍니다. 이게 약간 수학 옛날에 되게 사용된 수학들이 좀 기원을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누가 먼저 썼는지도 애매하고 그렇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뭐 수를 각자 사용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기원으로 내려져 오는 약간 대표적인 게 디오판토스의 방정식이에요. 디오판토스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수학자이긴 한 거죠? 수학자 또 아닐 수도 있다. 걸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디오니소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신 아닌가요? 이 방정식이 왜 그분이 뭔데 기원을 세웠냐? 그분이 비석에다가 뭔가 글귀를 적어놨어요. 글귀의 근데 목적이 내 나이를 맞춰봐요. 비석에다가?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써놨냐면 내 나이에 6분의 1에 내 나이에 12분의 1을 더하고 7분의 1을 더하고 그 후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2분의 1을 더하고 4년이 지났더니 또 내 나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써는 거예요. 수학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을 정말 사랑하셨던 그렇죠, 것만 약간 분명하네요. 네. 비석에까지.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방정식이라고 불리느냐, 네. 기원이라 불리느냐. 이 문제를 처음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정말 떠오르는 방법은 한번 60살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서 60살에 대해서 6분의 1, 12분의 1 다 더해보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대입법. 대입법. 틀렸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80을 넣어봤어요. 혹시 80살에 죽었을까? 80을 넣어봤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넣어볼 수 없잖아요. 물론 1살부터 100살까지 넣어보면 웬만하면 맞을 것 같긴 한데. 필승법이긴 하죠, 그게. 그렇죠. 네. 200 전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나이를 문자로 둬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거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9는 84분의 9 곱하기 나이. 이런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 식은 또 정리를 해서 84라는 나이가 얻어집니다. 방정식이 왜 생겼냐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미지수, 우리가 모르는 값을 좀 계산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 값을 구해야 할 때 그 미지수로 두고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방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근데 이제 방정식이 종류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아마 제일 처음 배울 거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식이 그냥 간단한 방정식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수에 2를 곱하고 1을 더했더니 5가 되었다를 이제 식으로 쓰면 저렇게 제일 위에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복잡해지면 어떤 수가 이제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막 두세 번 곱한 거를 식에 써요. 그럼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미분이 들어가는, 그럼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도 막 하는 것도 있어요. 비분 방정식을 고등학교 때 벌써 하는 그건 아니지만 네. 약간 미분이 사용된 방정식이 네. 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 정도 사실 개념이 이제 계속 확장되는 건데요. 이것만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한번 봐보면 여러분이 이제 사실 방정식을 처음 배우면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학교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무조건 숙제에 나오고요. 첫 번째로 이제 식의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단골 문제예요. 그리고 소금물을 두 개를 섞어서 농도를 맞추는 문제. 그런데 방정식이 아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사실 저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학에서보다 과학에서 먼저 봤거든요. 그런데 저건 사실 저는 방정식 문제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 게 풀 수 있는 저걸 방정식으로 접근하면 괜히 더 복잡해지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인 줄 알고 풀었는데 알고 보니 항등식이더라. 이런 경우가 저는 제일 좀 화가 나더라고요. 문제를 풀면서. 네. 항등식 개념까지 말해주셨는데, 항등식이 뭐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서 한 슬라이드를 보시면 2x 플러스 1은 5, 약간 좌변과 등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달라야 이제 x의 뭔 값이 들어갈지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저 식이 2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1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의미 없는 식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x에 뭘 넣든지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식을 만들었는데 항등식이네? 아무 정보도 못 얻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양쪽 항이 같은 걸 못 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복잡하게 막 식이 꼬여 있다 보면은 그렇죠. 다 기껏 계산해 놨는데 결국에는 항등식이더라.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과학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과학 수학의 경계가 그렇게 확실하진 않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과학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인데 네. 이렇게 이런 데서 사용이 된다.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정말 학교에서 왜 내는지 모르겠는 이런 문제 말고 실생활에서 어디서 사용되느냐.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제 공기 저항을 엄청 받잖아요. 그런 공기의 흐름.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유체에서의 뭔가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 방정식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이라고. 공대생들이 들으면 기겁을 하는 그런 방정식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방정식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까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로 질문에 저런 방정식 가져오면 어떡하죠? 제가 아는 한에선 성실히 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아는 범위가 많지 않다는 점. 저는 그 과학 쪽이 아니라 수학 쪽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발을 빼신다고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약수와 배수를 합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간단한 방정식이 있죠. 2x 더하기 y는 20. 근데 이제 이거의 해를 구할 건데 저는 자연수해만 구할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많거든요. 자연수해 중에 y가 x의 배수인 해가 몇 개 있을까?
그리고 해 중에서 y가 x의 약수인 건 또 몇 개 있을까에 대한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익숙한 친구들은 많이 약간 새로운 풀이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닌 친구들도 대입해 보면서 해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창의적인 답변 기대하면서 수학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여러분, 지난해였던 2022년은 바로 이민년이었는데요. 혹시 새해가 되는 2023년은 무슨 해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학 멘토님? 제가 아직까지 모르는 걸 보면은 분명히 막 특이한 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해일 것 같은데, 토끼의 해라는 것까지는 들어본 것 같고, 그런데 무슨 색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죽임묘 진사와 가불병정을 해봤을 때 해보았을 때. 야. 개묘년인 것 같습니다.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신가 보네요. 개묘년. 네. 쉽지 않네요. 1년 다음에 개묘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개묘년은 어떤 해죠? 토끼, 어떤 검은 토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검은 토끼. 네. 그런데 토끼가 검은색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뭐 그냥 단순히 컨셉상 이미지이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딱 토끼를 떠올렸을 때 왜 흰 색깔의 토끼만 떠올리게 되는지, 연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네. 북극 토끼가 많이 귀엽거든요. 북극 토끼요? 그렇죠. 약간 사진들 보면은 북극에서 되게 새하얀 토끼들의 사진이 있거든요. 저 북극 여우까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북극 토끼는 처음 들어봐서. 정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얀 토끼는 귀엽습니다. 북극 토끼가 있는 게 아니고 북극 여우를 떠올리신 건데. 있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네. 도 있고. 북극곰은 있죠. 있고. 북극 토끼. 네. 토끼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런데 북극에 있는 토끼가 귀엽더라. 근데 그 토끼가 흰색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약간 싶었던 저희가 거죠.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사실 진짜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토끼를 찾아봤을 때 흰색 토끼의 비율이 막 그렇게 압도적이라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미지를 기억하게 된 데는, 이제 흰색 토끼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자연 환경에서 많아졌기 때문일 텐데, 그게 왜 색깔에 따라서 비율의 차이가 생겼는지는 이제 저희의 이번 과학 주제인 진화와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뭔가 다양한, 제가 알기로는 검은색 토끼의 해지만 뭔가 토끼 갈색, 회색 다 있는 걸로 알거든요. 갈색, 회색. 다 어떻게 있죠. 이렇게 다양한, 있고. 그렇죠. 다양한 점박이 토끼. 색깔의 토끼가 생겼는가 약간 이런 걸로. 다양한 색깔의 토끼가 왜 생겼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진화의 방향성을 따져봤을 때, 점점점 다양해지는 방향으로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방향으로 축소되는 쪽으로도 진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진화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죠. 인류의 진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자족 보행을 하는 형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팬지나 유인원, 고릴라 등의 모습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우리도 결국 영장류의 한 종으로서 진화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진화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왜 웃으시죠? 제가 네네. 어릴 때 보던 추억의 장면이 약간 생각이 나서. 애니메이션. 그렇죠. 사실 진화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친숙하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화라는 거는 결국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진화라는 단어에 크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 대중매체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그런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세대의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형태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다들 아시죠? 이름 아시나요? 알죠. 요새 새 신작 게임도 나오는데. 신작 게임. 그렇죠. 이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망나뇽이라는 캐릭터는 그 1세대부터 지금까지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망나뇽은 저기 화면에도 나와 있다시피 진화한 형태예요.
진화한 형태. 그 전에 어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저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진화의 개념을 그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또 뭔가 발전한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저거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거, 귀여웠던 민용이 아, 저 네. 거대한 성격 나쁜 망나뇽이 됐을까? 망나뇽은 궁금했거든요. 성격이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앞에 그런 민용과 신용,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티프는 미꾸라지인데, 미꾸라지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로 표현이 많이 되는 포켓몬이죠. 그런데 경기병장어가 됐어요. 아, 민용이 진화해서 망나뇽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민용이 신용이 되고 신용이 망나뇽이 되는 1세대 포켓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포켓몬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진 않았고 그냥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있다는 거 정도 알고 아, 그리고 그렇군요. 최근에 포켓몬 빵이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켓몬이란 게 있구나를 좀 인식한 정도라 이제 근데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럼 혹시 포켓몬스터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캐릭터가 하나 있을까요? 저는 네. 피카츄. 피카츄, 가장 마스코트가 되는 네. 포켓몬이면서 사실 포켓몬스터의 상징인 진화의 개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만한 그런 이미지죠. 피카츄가 절대 진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또 한 가지 포켓몬스터의 대표적인 마스코트는 바로 이 EV라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아, 귀엽다. 네. 알죠. 굉장히 그 귀여운 생김새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포켓몬인데 이 EV는 진화의 종류가 정말 끝도 없어요. 피카츄와는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은 이 EV라는 녀석이야말로 정말 포켓몬스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포켓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렇게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속성이 진화를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원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가는 그런 형태로 진화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 EV의 진화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진화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개체가 진화를 거듭할 때 그 형태가 분화될 수 있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게 마치 이 포켓몬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진화는 그 환경에 따라서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가 될 수 있어요. 그 진화의 분화라는 거는 아까 전에 수학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쉽게 말하면 진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를 거듭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방향성이 잘못돼 버리면 결국 도태되어 버리고 남아 있는 형질에 대해서만 다음 세대로 물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그런 고정적인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진화의 방향성이라는 게 또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 가지의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는 다리를 갖추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팔, 손 이렇게 따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강력한 앞발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날개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해부학적으로는 모두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형태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은 과연 미래에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갈 것인가 라는 게 또 뜨거운 감자죠. 진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위의 도구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동물이 과연 도구의 활용도에 맞춰가지고 그에 맞게 적용해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한 채로 이어나갈 것인가 라는 것도 방향성에서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어가지고 축구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네. 실제로 축구 선수들이 항상 본인의 앞에 있는 그 공을 보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모든 축구 선수들이 다 거북목과 이렇게 뭔가 앞쪽으로 쏠린 상체를 항상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바뀐 형질이 이제 자손으로도 유전이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형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다시피 컴퓨터 앞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뭐 거북목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과 결국 동일한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자손도 축구를 하게 된다. 축구를 해야만 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진화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건 단세대에서 끝나버리는 형질의 변화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이제 2023년 새해 1월 프리뷰 영상, 바로 수학 키워드는 약수, 배수, 방정식, 그리고 과학 주제 진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온 만큼 여러분들도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시고 또 많이 찾아보시면서 다양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 해의 계획 잘 세우고 또 방학도 알차게 보내면서 1월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프리뷰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질문 다락방. 안녕!